안녕하세요. 가족 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칼바람이 몰아치던 한겨울 밤, 아버지의 칠순잔치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해야 할 그날, 오빠의 아내이자 제게는 착한 새언니였던 최유진이 끔찍한 연극을 꾸몄습니다. 일부러 엉뚱한 호텔 주소를 알려줘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시 반대편 칼바람 속에서 마치 외로운 석상처럼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떨게 만든 겁니다. 제가 부모님을 발견했을 때 아버지의 파랗게 얼어붙은 입술과 어머니의 붉게 충혈된 눈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을 뿐이죠. 이제 이 추악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커튼은 바로 제 손으로 내릴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을 때 저는 서울 중심부의 JW 메리어트 호텔로 향하는 차들 사이에 막 합류하던 참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2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거의 다 왔어요. 룸에는 들어가셨어요. 아빠 오늘 엄청 신나셨죠? 전화기 너머에서는 예상했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누르지 못한 세찬 바람 소리와 함께 짙은 콧소리가 섞인 엄마의 희미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내 새언니가 알려준 주소가 혹시 틀린 거니?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꽉 붙들린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계세요? 저기 그 만호 호텔 앞에 서초구에 있는 거. 근데 여긴 캄캄하고 사람도 한 명도 없구나. 아빠랑 나랑 거의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바람이 너무 차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와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게 짐이 될까 조심스러워하는 기색도 역력했죠. 서초구 만호 호텔.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JW 메리어트 호텔은 강남의 금융중심가에 있고 만호 호텔은 구로구 외곽의 저가 여행 단체나 받는 모텔 수준의 숙소였습니다. 두 곳은 서울을 완전히 가로질러야 하는 거리로 지하철로도 1시간 반은 좋게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칠순이었습니다. 오빠 박진우는 10년 전 부유한 집안의 최유진과 결혼해 남들이 보기엔 신데렐라가 된 소위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높은 새언니는 늘 지방 소도시 출신인 우리 집안을 무시해왔죠. 이번 칠순 잔치는 유난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 최고의 호텔에서 열어드리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보고는 신경 쓰지 말라며 부모님은 자기가 차를 보내 모시겠다고 신신당부까지 했죠. 결과는요, 차는커녕 엉터리 주소를 보낸 겁니다. 거기 꼼짝 말고 계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핸들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선을 변경하자 뒤따르던 차들의 경적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서초구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도시의 네온 사이는 빠르게 뒤로 멀어졌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고층 빌딩은 낮은 주택가로 변했고 가로등 불빛은 도깨비불처럼 희미했습니다. 마침내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그 만호 호텔이라는 곳을 찾았을 때 제 가슴은 무거운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곳은 호텔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낡아빠진 3층짜리 건물에 외벽 페인트는 대부분 벗겨져 있었습니다. 네온사인 간판은 반쯤 고장나 만 호텔이라는 글자만 차가운 바람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초라한 두 분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한 채 메탄 버스 정류장 표지판 아래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10년 넘게 입으신 짙은 남색 울코트를, 어머니는 재작년에 제가 사드린 목도리를 두르고 계셨죠. 2시간의 칼바람은 이미 두 분의 온기를 모두 앗아간 후였습니다. 바람에 맞선 두 분의 모습은 너무나 가짚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그분들 옆에 세우고 시동도 끄지 않은 채 뛰어내렸습니다. 아빠, 엄마, 다급함에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를 본 두 분은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제 손을 잡은 어머니의 손은 쇠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네가 드디어 왔구나. 오늘 밤 여기서 얼어 죽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입술로 담배에 불을 붙이려 애썼지만 라이터조차 켜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에 꽉 쥐어진 낡은 폴더폰을 보았습니다. 액정에는 새언니 최유진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아버님, 주소는 서초구 만호로 118번지 만호, 호텔 888호입니다. 문자 발송 시각은 오후 4시, 지금은 저녁 7시 반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버지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은 부재중 통화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저는 거의 서 있지도 못하는 부모님을 부축해 따뜻한 차 안으로 모셨습니다. 히터를 최대로 틀었지만 두 분은 계속해서 몸을 떨었습니다. 트렁크에서 예비용 패딩 점퍼를 꺼내 입혀드리고 나서야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등골을 타고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두 분을 JW 메리어트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위선적인 잔치에 부모님을 다시 보내 모욕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가장 가까운 5성급 호텔인 힐튼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 플래티넘 카드로 가장 좋은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잡았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부모님을 위해 호텔 최고급 룸서비스를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와 정갈한 한정식이 금세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드시며 얼굴에 혈색이 도는 부모님을 보고 나서야 저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 박진우였습니다. 저는 스위트룸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서연, 너 어디 갔었어? 부모님은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거야? 유진이 친구들이 아버님께 술 한 잔 올리려고 다 기다리고 있잖아. 오빠의 목소리에는 짜증 섞인 질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빨리 좀 와. 유진이가 이번 생신 때문에 얼마나 신경 썼는데 너 때문에 난처해지잖아. 지금 거의 울기 직전이라고. 울기 직전. 제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오빠, 저는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지도 앱 켜서 서초구만호로 118번지가 어딘지 검색해봐.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다급하게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봐. 아빠는 지독한 관절염이 있고 엄마는 고혈압이셔. 오늘 바깥 기온은 영하 3도였어. 두 분이 그딴 귀신 나올 것 같은 곳에서 2시간을 서 계셨다고. 오빠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서연아, 나는 몰랐어. 유진이가, 오빠는 당연히 몰랐겠지.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오빠는 새언니가 울기 직전이라는 것만 알았고 그 대단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박진우,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오늘 칠순 잔치의 주인공이 대체 누구야? 저는 오빠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창밖은 이 도시의 가장 화려한 중심가인데 제 부모님은 도시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 지독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솜 씨, 대영국제학교 초등부 1학년 박민준 학생에 대해 좀 알아봐줘요. 보호자의 모든 신상 정보와 그리고 그 학교의 최신 입학 자격 심사 규정, 특히 기부금 입학과 보호자 사회 신용도 평가에 관한 부분을 자세하게요. 전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프로답게 대답했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30분 후에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것이 제 신분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파트너 변호사 박서연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공교롭게도 교육 분야 공익재단과 그 적법성 심사였죠. 최유진, 네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네 아들의 명문, 국제학교에서의 창창한 미래라고. 그렇다면 내가 직접 네 그 자랑거리를 뿌리째 뽑아주지. 30분 후 스위트룸 서재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 암호화된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이불을 잘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온종일 고생하신 두 분은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는 여전히 조금 거칠었고 미간은 찌푸려져 있어 꿈속에서도 추위와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거대하고 차가운 그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메일을 열자 언제나처럼 일 처리가 빠른 김 비서의 결과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은 2개. 하나는 조카 박민준에 대한 상세 정보, 다른 하나는 사전만큼 두꺼운 대형국제학교의 입학 및 재학생 규정집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박민준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의 작은 아이는 각 잡힌 남색 교복 재킷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그 나이 때 특유의 순수함과 겁먹은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에는 오빠 박진우와 최유진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입학 방식은 재단 추천이었습니다. 재단 추천. 이 4글자에 제 눈이 번뜩였습니다. 대형국제학교는 국내 최고의 사립학교로 입학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일반적인 시험과 면접 외에 학교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가정을 위해 소수의 정원을 남겨두곤 했습니다. 여기서 기여란 보통 학교의 교육발전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것을 의미했죠. 새언니의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꽤 부유했지만 대형국제학교를 마음대로 주무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입학 자리를 위해 새언니 집안이 상당한 대가를 치렀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부심이 지금 그녀가 가진 모든 우월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규정집을 열고 재단, 신용, 자격 취소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곧 핵심 조항으로 표시된 문단이 나타났습니다. 산덴치, 이 조항. 재단 추천을 통해 입학한 모든 학생의 보호자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유지해야 한다.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신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재단은 자격 재심사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가진다. 재심사 결과 보호자가 재단의 핵심 가치인 성실과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재단은 학교 이사회에 해당 자녀의 입학 자격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찾았다. 바로 이거야. 저는 터치패드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최유진의 어설픈 잔머리가 제게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연로하신 시부모를 황량한 외곽으로 유인해 2시간 동안 칼바람 속에 방치한 것. 이것이 고의적인 악의를 가진 실신행위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른바 성실과 책임이라는 가치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가정불화라면 그저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될 일입니다. 하지만 대형 국제학교처럼 자신들의 평판을 목숨처럼 여기고 상류층 커뮤니티를 생명줄로 여기는 기관의 눈에는 이것이 바로 오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이런 행위가 외부에 알려졌을 때 학교의 브랜드 이미지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오점을 어떻게 그들의 눈앞에 정확히 들이밀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로펌은 바로 그 대형 국제학교 교육발전재단의 최대 법률 자문사였습니다. 재단의 복잡하고 교묘한 법망을 피하는 기부금 구조 중 3분의 1은 바로 제 손에서 탄생했죠. 저는 휴대폰을 들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단 사무총장이자 늙은 여우라 불리는 이강현이었습니다. 몇 번 업무상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제 전문성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총장님,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이강현의 목소리는 술기운 없이 또렷한 것으로 보아 막 접대를 마치고 온 듯했습니다. 간단한 규정 관련해서 자문 좀 구하고 싶어서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재단 추천으로 입학한 학생의 보호자가 직계존속을 고의로 기만하고 악의적으로 유기한 행위가 입증되고 명백한 증거까지 남아있다면 이 총장님께서는 이것이 우리 정관 3.7 이 조항에 저촉된다고 보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강현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즉시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박 변호사님, 혹시 어떤 사례라도 있으신 겁니까? 그의 말투가 신중해졌습니다. 잠재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잘못된 주소가 적힌 김한성 문자 메시지, 수시간 분량의 공공장소, CCTV 영상, 그리고 피해자들의 구두 증언 등을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70대 노부부이시고요. 아시다시피 요즘 미디어 시대에 경로요치는 사회의 핵심 가치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한번 터지면 헤드라인은 아마 초호화 귀족학교 학부모, 친부모에게 이런 짓까지 같은 식이 되겠죠. 저는 로펌의 파트너로서 재단에 닥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 리스크에 대해 선의의 차원에서 미리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총알처럼 이강현의 가장 예민한 신경을 정확히 겨눴습니다. 그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재단 측에서 즉시 관련 리스크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저희는 재단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일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됐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 총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CCTV 영상 확보, 신청서, 아버지 휴대폰 속 문자 메시지 사진, 그리고 간략한 사건, 경위서를 하나의 암호 파일로 묶어 이강현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메일 제목은 잠재적 규정 준수, 리스크 평가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몸속에서 들끓던 분노가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냉혹하리만치 평온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최유진, 너는 지금 나와 기싸움을 하고 신우이에게 내 계급을 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틀렸어. 너는 지금 한 전문가의 지식 장벽에 도전하고 있는 거야. 네가 가장 잘하는 저속한 장깨로 나의 진짜 가족을 공격했으니 나 또한 내가 가장 잘하는 전문적인 수단으로
너의 진짜 모든 것을 파괴할 수밖에. 이 게임은 네가 그 엉터리 주소를 우리 아빠에게 보낸 그 순간부터 이미 체급이 다른 싸움이었어. 하늘 동쪽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블랙커피 한 잔을 타서 부모님이 계신 침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계셨고 아버지의 찌푸려졌던 미간은 어느새 펴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젯밤의 칼바람과는 다른 세상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문을 닫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오빠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과 불안, 그 다음에는 애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사소한 일로 가족의 정을 무시한다며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정, 제 부모님이 칼바람 속에서 벌벌 떨고 계실 때, 오빠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최유진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허영심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때는 가족의 정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저는 마지막 남은 커피를 마시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이 도시의 마천루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최유진의 좋은 날은 이제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회사에 가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호텔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겼습니다. 커다란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두 분의 몸에 남은 마지막 한기마저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부쩍 많아지셨고 창밖의 독특한 건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신문을 보셨는데 그 표정은 제가 아주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의 평온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구석에도 비로소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아버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칠순날이었습니다. 오후에 부모님을 KTX역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헤어지기 전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 오빠랑 유진이 너무 힘들게 하지는 마라. 그래도 한 가족인데 얼굴 붉히고 살 수는 없잖니.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다 생각이 있어요. 그저 우리 가족이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는 것뿐이에요.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는 마음이 너무 여려. 서연아, 아빠는 너 원망 안 한다. 이번 일 네가 잘했다. 아버지의 지지를 받자 제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저는 곧장 JW 메리어트 호텔 근처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미 의미 없어진 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였죠. 오빠와 새언니의 집은 호텔 바로 옆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것은 오빠였습니다. 그는 몹시 초췌했고 눈은 내맸으며 밤을 꼬박 새운 사람 같았습니다. 서연아, 저를 본 오빠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무시하고 곧장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최유진은 소파에 앉아 다급하게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빨랐으며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민준이 정말 착한 아이예요. 뭐라고요? 제 심사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저를 보자 그녀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소파에서 벌떡 튀어올랐습니다. 황급히 전화를 끄는 그녀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박서연, 내 짓이지. 그렇지.
분노와 공포로 목소리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차 키를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저는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아침부터 학교 재단 사람이 전화해서는 민준이 입학 자격을 재심사하겠다잖아. 우리 집안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너 말고 누가 있겠어. 최유진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공들여 한 화장도 그녀의 일그러진 표정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1인용 소파를 끌어와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 예를 들면 칠순의 시부모님을 교회로 속여보내 2시간 동안 찬 바람을 쐬게 하는 것 같은 거. 그건 해당되나? 최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실수로 주소를 잘못 알려준 거란 말이야. 그녀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그래,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힐튼 호텔 입구 CCTV에서 확보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추위에 거의 걷지도 못하는 부모님을 부축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선명했고 두 분의 처참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 영상이랑 네가 실수로 보낸 그 문자 메시지를 같이 언론사에 몇 군데 보내면 내 아들의 품행이 단정치 못한 가정 환경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까? 최유진은 영상을 보고 몸을 휘청였습니다. 마치 모든 기력을 잃은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서연,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오빠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민준이는 아직 아이잖아. 그 아이를 봐달라고. 저는 그 가엾은 오빠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전화로 도와달라고 애원하실 때 오빠는 뭐 했어? JW 메리어트에서 새언니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있었잖아. 내가 제 시간에 안 나타나서 새언니가 정성껏 준비한 파티를 망쳤다고 나를 비난했잖아. 박진우, 그때는 왜 민준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친부모라는 생각은 못했어?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뺨을 후려치는 따기 같았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점점 더 숙였고 마침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럽게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최유진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뼛속까지 스미는 공포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 앞길을 망칠 수는 없어. 우리가 민준이를 대형에 보내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는지 아냐고. 우리 아빠가 채면 다 버리고 겨우 재단 쪽이랑 연줄이 닿았단 말이야. 네가 이러는 건 우리 집안 전체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잖아. 먼저 시작한 건 너야. 저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네, 그 하찮은 우월감으로 우리 부모님의 존엄을 짓밟은 건 바로 너라고. 최유진, 네가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아무도 막지 않았어. 하지만 1000번 만번 잘못한 건 감히 우리 부모님을 건드린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온 건 너희랑 싸우려고 온 게 아니야. 통보하러 온 거지. 이 재심사 절차는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어. 대형 이사회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나는 그 재단의 법률 자문으로서 그들에게 잠재적인 리스크를 지적할 의무가 있었던 것뿐이고. 최유진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네가 재단 자문이라고? 그녀는 늘 제가 그저 평범한 변호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도시에 겨우 자리 잡은 그녀는 제 전문 분야가 이렇게나 정확하게 자신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권력도 돈도 아닌 지식과 정보가 만들어낸 그녀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넘어설 수도 없는 장벽.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인맥들, 무슨 사모님, 무슨 회장님들, 내 눈엔 그게 뭘로 보일 것 같아. 저는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그분들 남편 중 상당수가 우리 로펌 고객이야. 최유진, 네가 그렇게 자부하던 그 세계의 게임 규칙, 그건 바로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라고. 최유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차키를 집어들고 떠나려 했습니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직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오빠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부모님은 내가 잘 모실게. 알아서 잘해. 제가 문을 닫고 그 부부의 절망을 등 뒤로 했을 때 저는 조금의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지만 한편으로는 황량했습니다. 제가 망가뜨린 것은 단지 최유진의 허영심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이에 평탄했을지도 모를 미래, 그리고 우리 오빠의 겉보기에 완벽했던 결혼 생활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거울처럼 비치는 철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차가운 눈빛, 가치가 있다. 어떤 선은 한 번 넘으면 반드시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해서 무엇이 신성불가침인지 깨닫게 해줘야만 한다. 그 후 이틀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최유진 쪽도 증발한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상황을 되돌리려 애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헛수고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형 교육발전재단은 절차적 정의와 자기 이미지를 극도로 중시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제출한 리스크 평가는 일단 심어지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정교한 바이러스 프로그램과 같아서 어떤 외부의 인정이나 청탁도 개입할 수 없었죠. 이강영 같은 늙은 여우가 최유진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물을 위해 규정 위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재단의 법적 명운을 쥐고 있는 자기 편인 저를 적으로 돌릴 리가 없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제가 사무실에서 다국적 교육재단의 인수합병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김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공식적인 직인이 찍힌 공문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제목은 대형국제학교 이사회 결의. 내용은 짧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천근만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본교 교육발전재단의 제안 및 이사회, 윤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의거 재학생 박민준의 보호자인 최유진 씨와 박진우 씨의 개인 행위가 재단의 핵심 가치인 성실과 책임을 심각하게 위배하였으며 본교의 잠재적 명예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됨. 이에 입학 및 재학생 규정 3.7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는 금일부로 박민준 학생의 입학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의함. 관련 후속 조치는 교무처에서 담당하여 처리할 것. 아래에는 이사회 핵심 위원들의 서명과 선명한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단호하고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결의안과 함께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오빠의 작은 회사가 재단에 기부금을 냈던 영수증 원본과 은행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펜으로 기부금 용도란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는데 표준적인 대가 없는 기부가 아닌 성공적인 협력을 기원하며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재단 쪽 사람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결정적인 한 방은 이 기부금이었다고 합니다. 재단 측에서는 이 금액이 명백한 상업적 교환 의도를 가진 부적절한 기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앞서 제기하신 품행 문제와 결합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여론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가장 확실하게 관계를 끊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최유진과 오빠는 입학 자리를 지키기 위해 허둥지둥하다가 오히려 제 발등을 찍은 셈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다지려 한 행동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봉투에서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민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교육청 시스템에서 자동 배정된 공립초등학교 입학통지서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위에는 낯선 학교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샛별초등학교. 저는 손끝으로 그 글자들을 쓸어보았습니다. 눈앞에 한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시끄러운 재래시장 옆에 자리한 낡은 초등학교. 붉은 벽돌담에는 이끼가 가득하고 운동장은 움푹 팬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물 빠진 교복을 입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놀고 있었죠. 공교롭게도 저는 그 학교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서 처음 인턴 생활을 할 때 제가 살던 낡고 작은 원룸 근처에 있었죠. 그곳 학생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의 자녀나 주변 판자촌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구름 위의 대형국제 학교에서 흙바닥의 샛별초등학교로 이것은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나락으로 곧장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변호사님, 김 비서는 저를 보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닐까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린데요. 저는 입학통지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했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제 머릿속에는 칼바람 속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어머니의 붉은 손과 굴욕과 추위로 흐려졌던 아버지의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그저 규칙에 따라 정확하고 합법적인 자산 청산을 진행한 것뿐이었습니다. 최유진은 아들의 미래를 과시용 자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본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 너무함은 없습니다. 오직 승패만이 있을 뿐. 그리고 최유진은 졌고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김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절차대로 이 결의안 사본을 퀵서비스로 최유진 씨에게 보내주세요. 입학 통지서는 보낼 필요 없고요. 교육청에서 곧 오빠 휴대폰으로 전화할 테니까. 네. 변호사님, 김 비서는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의 빌딩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만 느껴졌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주먹이 아닌 규칙과 정보, 그리고 전문 지식을 동원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육탄전보다도 잔혹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아닌 사람이 의지에 살아가는 사회적 지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저쪽에서 잔뜩 흥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연 씨, 맞습니까? 나 유진이 아빠요. 이 악독한 여자야. 대체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최유진이 벌써 친정에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무슨 더러운 수작을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똑똑히 들어. 당장 내 사람들 시켜서 그만두게 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나도 국토부에 아는 사람 있어. 최유진의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책상 위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느긋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님, 먼저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따님과 사위분의 일은 대형 이사회의 공식적인 결의사항으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에 아신다는 분 말인데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컴퓨터 속의 로펌 고객 명단 파일을 열었습니다. 혹시 도시계획과의 김 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심의과의 이 과장님, 두 분 사모님께서 지난주에 가족 신탁 문제로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따님이 명백히 잘못한 이 일 때문에 그분들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인맥을 정말로 동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유진 아버지의 고함은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전화기에서는 목이 졸린 맹수처럼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남들을 겁박하는데 사용하던 인맥이 제게는 그저 고객 파일 속 몇 줄의 텍스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말을 더듬으며 한마디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하던 기세는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최 사장님, 제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는 바다처럼 평온하고 차가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니 아시겠지만 어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이런 무의미한 협박을 하실 시간에 따님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외손자의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지 고민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말을 마친 뒤 저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통화 이후로 최유진의 마지막 보루도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리한 사업가는 이미 진 게임에 자신의 패를 더 던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예상대로 10분도 채 되지 않아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한 피로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교육청에서 전화 왔어. 응,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샛별초등학교로 배정됐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라고. 서연아, 샛별초등학교라니. 거긴 재래시장 옆이잖아. 그런 데를 어떻게 보내. 민준이 인생 망치는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망친다고?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의 차가운 조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우리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기억나? 읍내 트랙터 정비소 옆에 있었잖아. 운동장은 비만 오면 진흙탕이었고 교실 창문은 반쯤 깨져 있었어. 우리도 그렇게 컸잖아. 나는 법대 갔고 오빠는 명문대 갔어. 언제부터 사람의 미래가 초등학교 하나로 결정됐어. 그때랑은 달라. 오빠가 흥분해서 반박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 지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한 걸음 뒤처지면 계속 뒤처진다고.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최고의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런 곳에 어떻게 적응하겠어. 그럼 적응하면 안 돼? 저는 되물었습니다. 박씨 집안 자손으로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소박한 분들인지 알면 안 되는 거야? 자기 고모가 어떤 환경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는지 알면 안 되는 거냐고. 새언니는 민준이를 세상 물정 모르는 왕자님으로 만들어서
상아탑에 가둬놓고 자기 뿌리를 경멸하고 자기 가족을 무시하게 만들었어. 오빠, 그게 정말 민준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오빠는 침묵했습니다. 제 말은 비수처럼 그와 최유진이 함께 엮어낸 허영의 꿈을 찢어버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는 마침내 모든 가식을 내려놓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새언니,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 제발, 제발 재단에 전화 한 번만 다시 해줘. 그냥 오해였다고. 그렇게만 말해주면 안 될까? 네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나 뭐든지 할게. 뭐든지 한다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최유진한테 가서 말해. 우리 부모님 시골집 대문 앞에서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사죄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오빠는 제 말에 숨이 막힌 듯 했습니다. 못하겠지. 역시 제 말투에 섞인 조롱이 더 짙어졌습니다. 오빠가 말하는 뭐든지는 결국 오빠랑 새언니 체면 안 상하고 그 하찮은 자존심 안 다치는 선에서잖아. 나한테 부탁할 때 부모님이 칼바람 속에서 2시간 서 계셨던 건 생각 안 해봤어. 그분들은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가슴속에서 들끓었습니다. 박진우, 나는 민준이를 망가뜨린 게 아니야. 그저 그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짓된 후광 속에서 그 아이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땅으로 끌어내린 것뿐이야. 샛별 초등학교가 그 아이를 망가뜨릴 순 없어. 그 아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건 이기적이고 허영심 많고 어리석은 너희 부부뿐이라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힘도 없어서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석양이 블라인드 틈으로 들어와 제 책상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자동으로 켜진 휴대폰 화면에는 제가 설정해둔 배경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주름 가득한 얼굴로 활짝 웃고 계셨고 오빠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기댄 채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었죠. 그때는 아직 최유진이 나타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직 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거대한 슬픔과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주 깔끔하게요. 하지만 저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새 메일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대형국제학교 이사회. 제목은 학생 박민준 입학 자격 취소 결의에 대한 공식 통지서.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메일은 마치 판결문 같았습니다. 최유진 모자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때는 그토록 가까웠던 저와 오빠의 남매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선고하는 판결문. 저는 메일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는 파격적으로 반차를 냈습니다. 로펌으로 가지 않고 차를 몰아 목적 없이 도시를 헤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전화기 너머 오빠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최유진 아버지의 분노의 찬고함만이 맴돌았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차를 구로구 쪽으로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샛별 초등학교가 전방에 있다고 알렸을 때 저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는 않고 창문만 내린 채
조용히 그 학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본 샛별초등학교는 제 상상보다도 더 낡았습니다. 회색 담벼락에는 마른 담쟁이 덩굴이 얽혀 있었고 철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샛별초등학교라고 쓰인 붉은 글씨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마침 쉬는 시간이어서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운동장은 정말 시멘트 바닥이었고 곳곳이 갈라져 잡초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몇몇이 바람 빠진 축구공을 쫓고 있었고 그들의 교복은 헐렁하고 색깔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형이나 누나에게 물려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유럽의 성 같았던 대형 국제학교의 캠퍼스, 귀족 제복처럼 정교했던 교복, 그리고 잔디밭에서 예의 바르게 놀던 아이들의 모습과 충격적인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제 심장이 무언가에 꽉 조이는 듯 아파왔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7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나 큰 격차와 벌을 감당해야만 하는 걸까? 제 마음이 흔들리던 바로 그때 검은색 BMW 한 대가 제 차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오빠와 최유진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안색은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최유진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는 검었습니다. 온몸에서 패배자의 기운이 풍겼습니다. 그녀가 뒷좌석 문을 열자 새것이지만 촌스러운 디자인의 체육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쭈뼛거리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자기 몸만한 큰 책가방을 맨 아이는 눈앞의 낡은 학교를 보며 잔뜩 겁먹은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혼란과 거부감이 가득했습니다. 안 갈래요. 여긴 우리 학교 아니잖아요. 민준이가 뒷걸음질 치며 울먹였습니다. 대형으로 돌아갈래요. 친구들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민준아 착하지? 오빠가 몸을 낮추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우린 그냥 여기서 잠깐 체험학습하는 거야. 며칠 있으면 다시 돌아갈 거야. 거짓말.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영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저 안 받아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 아빠, 엄마 때문이야. 그리고 고모 때문이야. 박민준, 최유진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차에서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목소리가 칼날 같았습니다. 입 닥쳐. 가기 싫어도 가야 해. 오늘부터 여기가 내 학교야.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고한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 내몰린 히스테릭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모습에 겁을 먹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오빠가 황급히 아들을 끌어안고 최유진에게 낮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애한테 무슨 짓이야? 일은 당신이 저질렀잖아. 내가 저질렀다고? 최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오빠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진우, 양심도 없어? 내가 이 모든 걸 누구 때문에 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 개천에서 용난 놈이라고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결과가 뭐야? 당신 여동생 말 한마디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잖아. 오빠라는 작자가,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부부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오가는 행인들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런 체면도 없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조용히 앉아 그 추태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 마지막 흔들림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샛별초등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추악한 부모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그 화려한 가면을 일찍 벗겨내 그 속에 들끓는 추악함을 드러내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울음소리, 오빠의 고함, 최유진의 악담이 한데 섞여 한편이 부조리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고구마를 파는 할머니 한 분이 수레를 끌고 지나가다 울고 있는 민준이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화덕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하나를 꺼내 민준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할미가 군고구마 하나 줄게. 달다. 할머니는 짙은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껍질이 까맣게 타고 달콤한 향기가 나는 고구마와 주름은 가득하지만 인자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최유진은 마치 가시에 찔린 듯 할머니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저리 가요. 누가 이런 더러운 걸 먹는다고. 고구마가 바닥에 떨어져 몇 바퀴 구르더니 흙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온 다른 학부모 몇몇이 그 광경을 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최유진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왜 저래? 사람이 고맙게 주는데 옷은 번지르르하게 입고서는 마음 씀씀이는 영 아니네. 최유진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거의 끌다시피 학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빠는 창피한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고구마를 줍고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네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민준이에게 준 것은 벌이 아니라 어쩌면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허영과 냉혹함으로 가득 찬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을 접하고 진정한 선의와 악의를 구분할 기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이제 그 아이 자신과 저 부모가 진정으로 깨닫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로펌으로 돌아오자 김 비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최유진 씨 아버지, 그 최만식이라는 분이 오전에 로펌에 다녀갔습니다. 그는 왜요? 또 협박하러 왔답니까? 아니요. 김 비서는 고개를 저으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담하러 왔습니다. 만약 지금 따님과 부녀 관계를 끊으면 외손자의 법적 보호자 권한을 자신에게로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아이를 다른 사립학교에 재입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이 최유진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상류 사회의 민낯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이익 앞에서는 혈육의 정마저도 그렇게 쉽게 계산되고 버려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꿈도 야무지군. 저는 냉소했습니다. 보호자 변경은 부모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들이 양육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가능해요. 오빠랑 최유진 둘 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수로. 게다가 대형국제학교 일은 이미 그 바닥에 소문이 다 퍼졌을 텐데 지금 어떤 명문 사립학교가 그런 오점이 있는 아이를 받겠어요. 헛된 꿈을 꾸는 거죠. 저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굳어져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더군요.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는 이미 너무나 많은 인간의 추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이쯤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유진의 가족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구로구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진 한 엄마가 얼마나 미친 짓을 할 수 있는지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숨 가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연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제일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진우 환자분과 그 아내 최유진 환자분께서 교통사고로 현재 응급처치 중입니다. 직계 가족이시니 즉시 병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응급처치, 이 단어들이 무거운 망치처럼 제가 겨우 세운 냉정과 침착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빠의 나약함에 실망하고 최유진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게 전화했던 의사를 찾아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오빠랑 새언니는 괜찮은가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박진우 환자분은 괜찮습니다. 가벼운 뇌진탕과 타박상 정도라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고가도로 난간을 들이받았는데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두개골 내 출혈과 다발성 골절로 아직 수술 중인데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벽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니 고의였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일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오빠는 침대에 누워 머리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담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놀랄 정도였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뒤로 유진이가 한마디도 안 했어. 밤이 되어서 갑자기 민준이 데리고 며칠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더라고.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는데 차를 몰고 친정으로 간 게 아니라 내부 순환로로 올라갔어. 그리고 민준이를 비상정차구역에 혼자 내려놓고는 그대로 난간을 들이받았어. 오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경찰이 그러는데 지나가던 차가 바로 신고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대. 서연아, 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였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살로 이 모든 것을 끝내려 한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끌어들이면서요. 민준이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경찰이 부모님 댁으로 데려다 줬어. 지금 부모님 오고 계시는 길이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만 무사하다면 됐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더 큰 분노와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최유진. 그 여자는 미쳤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제게 복수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민준이까지 망가뜨려서 제게 평생의 죄책감과 저주를 짊어지게 하려 한 것입니다. 미친 여자. 저건 미친 여자야. 저는 낮게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유서도 남겼어. 경찰이 찾았는데 네가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네가 자기 인생이랑 아들 인생을 망쳐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써놨대. 제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독하고 악랄한 계략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죽는다면, 그리고 그런 유서를 남긴다면, 저 박서연은 온 가족과 사회 여론 속에서 새언니를 죽음으로 내몬 악독한 시누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그저 변명으로 들릴 뿐이겠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이 여자의 뼛속 깊이 새겨진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한 명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최유진 환자분 보호자 계십니까? 환자가 과다출혈로 혈액이 부족합니다. 혈액형이 A형인데 직계 가족 중에 A형이신 분 계신가요? 저요. 제가 A형입니다. 남편이에요. 제 피를 뽑아주세요. 오빠가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지금 뇌진탕 상태라 헌혈하실 수 없습니다. 간호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는 저를 보았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저는 O형입니다. 그럼 안 되겠네요. 간호사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급하게 다른 병원에서 혈액을 공수하고 있지만 환자가 그때까지 버티기 힘듭니다. 그 위급한 순간 늙었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피를 뽑으시오. 내가 A형이요. 고개를 돌리자 먼 길을 달려오신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뒤에 서서 하얗게 질린 얼굴에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안 돼요. 저와 오빠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뭐가 안 돼? 아버지는 저를 밀치고 간호사 앞으로 걸어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마르고 검소했지만 핏줄이 선명한 팔이 드러났습니다. 나 몸 건강해. 매년 건강검진도 받고 아무 문제 없어. 제가 아무리 못돼 처먹었어도 민준이 엄마고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야. 내 눈으로 제가 죽는 걸 볼 수는 없어. 어머니도 간호사의 손을 잡고 주름진 얼굴로 애원하셨습니다. 제발요. 제발 우리 며느리 좀 살려주세요. 민준이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는 눈앞의 광경을 어리석을 정도로 선량한 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들을 얼어 죽게 만들 뻔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 며느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려는 부모님. 거대한 부조리함과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고집에 의사는 헌혈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앞에 다가가 몸을 낮추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는 텅 빈 눈으로 울지도 때를 쓰지도 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모랑 뭐 좀 먹으러 갈까? 아이는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이전의 거부감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른처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모 때문이죠.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어렸지만 발음은 또렷했습니다. 고모가 저 대형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든 것도 고모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7살 아이의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가 차에서 다 말해줬어요. 민준이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해서 고모를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엄마는 왜 잘못했을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대형 가기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잘했어요. 맨날 선물도 많이 사드렸는데 아이의 말은 작은 망치처럼 제 심장을 쿵쿵 내리쳤습니다. 그래, 최유진은 언제부터 그렇게 추악해졌을까? 생각해보면 민준이가 대형이라는 그 세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였던 것 같다. 그 세계가 그녀의 허영심을 부풀리고 가치관을 비틀고 혈육의 정보다 계급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강력한 규칙으로 그녀가 의지하던 허영을 파괴했다. 그러자 그녀는 미쳐버린 것이다. 복도 끝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 몇몇이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나타나 보안 요원들의 저지를 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 어느 병실에 있습니까? 저희는 시티뉴스 기자입니다. 귀족 학교와 가정불화가 얽힌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최유진의 다음 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막으세요. 저는 즉시 옆에 있던 병원 보안 요원에게 낮게 소리쳤습니다. 냄새를 잘 맡는 하이에나 같은 저들이 우연히 나타났을 리가 없었습니다. 최유진은 이 자살 공격을 계획할 때 이미 언론의 익명으로 제보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제 죄책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거대한 여론 재판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인간 벽을 만들어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복도에서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박진우 씨, 아내분의 자살 시도가 여동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드님이 대형국제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이 여동생의 제보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가정불화가 어쩌다 이런 비극으로 번지게 된 겁니까? 알려지지 않은 내막이 있습니까? 모든 질문이 독묻은 화살처럼 저와 제 가족을 겨눴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오빠가 그 소리를 듣고 격분해 일어나려 하자 제가 그를 억지로 눌렀습니다. 오빠, 지금 나가면 저 사람들한테 휘둘리기만 해. 말하면 말할수록 실수하게 돼. 그럼 어떡해? 저렇게 밖에서 헛소리하게 내버려도? 오빠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찾았습니다. 상황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최유진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단순한 가정불화를 대중의 영역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약자라는 후광과 자살이라는 비극적 동정심 아래에서 모든 여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편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을 하든 새언니를 죽음으로 내몬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신우이로 그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헌혈을 마친 아버지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정신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밖에 소란을 본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소란이냐? 아빠, 괜찮아요. 기자들이 좀 왔는데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아버지를 부축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논리와 증거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는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싸움터는 법정이 아닌 여론의 장이었습니다. 제 상대는 목숨으로 스토리를 쓰는 약자였습니다. 이곳에서 논리와 증거는 무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 즉 상류층의 꿈에 미쳐버린 불쌍한 여자와 냉혹한 가족 처형자라는 구도를 믿을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옆에 있던 민준이가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작은 몸이 마치 포탄처럼 보안, 요원들의 방어선을 뚫고 기자들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민준아, 우리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순간 플래시가 아이의 작은 몸을 집어삼켰습니다. 기자들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즉시 마이크와 렌즈를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얘야, 내가 박민준이니?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아? 카메라에 둘러싸인 민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습니다. 아이는 기자들을 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인파 너머에 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수많은 마이크를 통해 복도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엄마, 고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에 모든 소음이 묻혔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멍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파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시하게 만들고 학교 이름 하나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변하게 만드는 병에 걸렸어요. 고모는 엄마를 혼낸 게 아니에요. 고모는 그냥 엄마 병을 고쳐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약을 안 먹어서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아이는 더듬거리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가치관의 왜곡이나 계급 불안 같은 어려운 말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엄마가 아프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고모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은 호텔에 모셔드리고 비싼 옷도 사드렸는데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속여서 멀고 추운 데서 벌서게 했어요. 고모는 변호사라서 아는 게 많아요. 우리 아빠한테 사람이 정직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샛별 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군고구마를 주셨는데 엄마가 그걸 쳐서 떨어뜨리고 할머니한테 욕했어요. 아빠는 할머니한테 사과했는데 고모는 욕 안 했어요. 고모는 그냥 엄마가 옛날처럼 웃고 저랑 같이 시골 할머니 댁에 가던 엄마로 돌아오길 바랐던 것뿐이에요. 저 이제 대형 가기 싫어요. 거기 애들은 제 새 교복 보고 놀린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 개천에서 욕났다고 놀렸어요. 저는 차라리 샛별 초등학교가 더 좋아요. 거기는 할머니가 군고구마도 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말을 끝으로 민준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복도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흥분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얼굴이 충격과 동정, 심지어는 부끄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재벌가의 막장 드라마라는 특종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7살 아이의 가장 순수한 말 몇 마디에 이야기의 전혀 다른 이면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아이가 병든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가장 고통스러운 항변이자 자신의 고모를 향한 가장 서툰 변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인파 속에서 울고 있는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벌을 주고 복수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모든 행동이 이 아이의 눈에는 일종의 치료로 보였다는 것을. 저는 앞으로 걸어나가 인파를 해치고 민준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고모 여기 있어. 괜찮아, 민준아. 고모가 여기 있어. 저는 아이를 안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중년 기자가 다가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변호사님.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팀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다른 언론사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여론 폭풍은 7살 아이의 가장 순수한 몇 마디 말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는 결국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재벌가 불화가 아닌 7살 아들 병원서 눈물의 호소. 엄마, 당신은 그냥 아픈 거예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모든 실명이 가려진 채 단지 엘리트 교육에 얽매여 자신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깨우려 한 한 아이의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 마지막에는 민준이의 말이 인용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가기 싫어요. 거기는 할머니가 군고구마도 주신단 말이에요. 이 기사는 그날 밤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댓글로 자신의 경험과 반성을 남겼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을 지키며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이긴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민준이라는 이 아이가 자신의 순수함과 선량함으로 이 산산조각난 우리 가족의 마지막 체면을 지켜주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최유진은 중환자실에서 꼬박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결국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냈습니다. 깨어난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히스테릭하게 소리치지도 원망 섞인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의사는 신체 기능은 회복 중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오랜 시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최고의 간병인을 고용하고 가장 영양가 높은 산후조리 수준의 환자식을 주문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오빠 역시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집안 도우미를 그만두게 하고 직접 민준이의 밥을 챙기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숙제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집은 마치 거대한 폭발을 겪은 후 폐허 위에서 힘겹게 질서를 다시 세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막 끓인 닭백숙을 들고 병실에 들어갔을 때 최유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깨어난 후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녀의 목소리는 사포처럼 거칠고 메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뭐가요? 저는 백숙 그릇을 협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날 살렸어? 내가 죽었으면 당신 평생 욕먹게 만들 수 있었잖아. 나 그렇게 미워했잖아.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으로 불어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당신을 살린 건 내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의 피지. 당신이 아버님을 얼어 죽게 만들 뻔했는데도 아버님은 망설임 없이 당신에게 400cc를 헌혈하셨어요. 최유진 씨, 당신은 내게 왜 살렸냐고 물을 게 아니라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해요. 최유진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어요. 누구에게도 해코지한 적 없으세요. 그분들의 유일한 소원은 자식들이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한 거였어요. 당신이 원하던 부유한 삶, 우리 오빠가 해줬잖아요. 당신이 원하던 사회적 지위, 당신 친정이 이뤄줬잖아요. 우리 집안의 가난한 배경이 대체 당신에게 무슨 방해가 됐길래 그렇게 악독한 방법으로 힘없는 노인들을 모욕해야만 했어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무너져 얼굴을 가리고 억눌린 고통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는 그냥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는데요? 사람들이 우리 오빠를 무시할까봐.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대형에 들어간 뒤로 내 주변 사모님들은 전부 유럽 미술관이나 스위스 스키장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남편은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내 남편은 작은 회사 사장에 시부모님은 아직도 지방 소도시에 살고 나는 그 사람들이 그걸 알면 민준이를 비웃고 따돌릴까봐 무서웠어요. 아버님 생신날 원래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한 사모님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잔치에 와서 민준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당황했어요.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 모습을 볼까봐.
우리 시골집에 대해 물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귀신에 씌었던 거야. 결국 가련하고 우스꽝스러운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악독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세계에 동화되어 스스로도 낯선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당신의 그 고귀한 친구들 앞에 나타나는 것보다 칼바람 속에서 사라지는 게 더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차갑게 묻자 최유진은 숨이 넘어갈 듯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백숙 그릇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드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민준이를 위해서. 그 아이에겐 건강한 엄마가 필요해요. 남의 시선 속에 사는 미친 여자가 아니라. 저는 말을 마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오빠와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민준이 손에는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빠와 아이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림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빨리 나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보더니 신용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집에 있는 돈 전부야. 비밀번호는 민준이 생일이고 유진이 병원비로는 부족한 거 아는데 나머지는 내가 천천히 갚을게. 회사도 팔 생각이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많이 아위고 검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카드를 다시 밀어냈습니다. 오빠, 돈은 신경 쓰지 마. 지금 오빠가 할 일은 새언니랑 민준이 잘 돌보는 거야. 아니, 서연아. 이건 달라. 오빠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건 내가 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져야 할 책임이야. 예전에는 내가 늘 도망치고, 회피하고, 뭉개려고만 해서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거야. 이제부터 이 집은 내가 책임질게. 그는 저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정신 차리게 해줘서. 저는 그 카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빠가 자존심을 되찾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팔지 마. 열심히 해. 민준이 미래는 오빠한테 달렸어. 오빠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최유진은 치료에 협조하기 시작했고 음식도 조금씩 먹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눈빛에는 점차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오빠는 이미 구형이 된 BMW를 몰고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구로구로 향했습니다. 오빠는 강남 집을 팔아 제게 빌린 돈과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샛별 초등학교 근처에 낡은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제가 이사를 도우러 갔을 때 민준이의 방을 보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상에는 시간표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상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샛별 초등학교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 대상. 상장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배경화면으로 해두었던 바로 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삶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의 몸은 천천히 회복되었지만 그녀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요리를 배우고 청소를 하며 예전에는 손도 대지 않았던 집안일을 했습니다. 더 이상 화장도 명품 옷도 입지 않는 그녀의 민낯은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진짜 사람 같았습니다. 오빠는 회사를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실을 강남의 비싼 빌딩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지식산업센터로 옮겼습니다. 예전보다 더 바쁘게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지만 표정은 훨씬 밝았습니다. 그는 이제 사업을 신분 상승의 도구가 아닌 진정한 창업의 고난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샛별 초등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채소 가게 아들, 카센터 딸 등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진흙탕에서 넘어지지 않고 축구하는 법과 시장의 온갖 채소 이름을 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적은 여전히 좋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형에 다닐 때보다 얼굴에 웃음이 훨씬 많아지고 훨씬 환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오빠는 민준이를 데리고 시골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가끔은 최유진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어머니를 도와 나무를 다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지난 일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시고 그저 평범한 며느리에게 하듯 반찬을 챙겨주며 많이 먹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던 얼음산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제가 국제교육재단 프로젝트 때문에 유럽에서 반년간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장소는 저희 집 근처의 평범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한잔 하시고 얼굴이 불쾌해지셨고 어머니는 연신 저와 민준이에게 반찬을 놔주셨습니다. 식사 도중 최유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연 씨,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맑고 담담했습니다. 지난번 일 미안했어요. 제가 한 잔 드릴게요. 그녀는 찻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제 찻잔을 들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난날의 원망과 상처, 갈등이 모두 이 순간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오빠네 가족이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민준이가 책가방에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고모, 선물이에요. 열어보니 그림 한 점이었습니다. 그림에는 두 개의 세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고층 빌딩이 빽빽한 화려한 도시, 다른 한쪽은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는 푸른 시골이었습니다. 두 세상은 무지개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고 멋진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두 노인의 손을 잡고 도시 쪽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다리 반대편에서는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미소 지으며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림 오른쪽 아래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모, 자주 집에 놀러 오세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몸을 낮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고모 꼭 자주 놀러 올게. 유럽에서 반년을 지내는 동안 저는 종종 그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당시에 했던 모든 일들이 어쩌면 완벽한 복수도 이상적인 교육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차라리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격렬한 외과 수술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가정의 암세포처럼 번져있던 허영과 세속을 잘라냈습니다. 과정은 피투성이었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반년 후 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로펌은 제 뛰어난 성과를 인정해 저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니어 파트너로 승진시키고 거액이 투자되는 새로운 공익교육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축하 파티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대형국제학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이사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박민준 학생의 일은 저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결정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너무 인간미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형에는 대형의 규칙이 있고 저희는 모두 그 규칙 안에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모든 것이 최선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이사장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빠와 형수님의 그 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시교육청에서 도시, 농촌학교 자매결연 행사를 했는데 조카분이 다니는 샛별초등학교가 바로 우리 대형의 결연학교였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그곳에 봉사활동을 다녀와서는 학교 시설은 낡았지만 교풍이 순박하고 아이들이 총명하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조카분 박민준 학생은 생각이 깊고 남을 잘 도와서 아주 훌륭한 아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이사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원한다면 대형은 언제든 그 아이를 다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액 장학금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 소식은 조금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사장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민준이가 직접 대답해야 할 것 같네요. 며칠 후 귀국하여 저는 대형의 제안을 민준이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민준이는 아파트 앞 작은 화단에서 친구 몇몇과 함께 흙으로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이는 흙투성이인 작은 얼굴을 들고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고모,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안 돌아갈래요. 왜? 제 친구들은 다 여기 있거든요. 아이는 옆에서 같이 흙투성이가 되어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요. 김할머니 군고구마가 대형 애프터눈 티세트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이는 말을 마치고 희히 웃더니 다시 친구들과의 성쌓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석양 아래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오빠와 최유진이 손을 잡고 시장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손에는 저녁 창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각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자신만의 진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가족일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